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퀄리티 미식축구 NFL 분석 채널 NFL 잡박사전의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입니다. 네, 저희 요즘 정말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좋아요. 좋습니다. 드래프트를 이제 앞두고 이제 필요한 팀들에 한해서 프랜차이즈 태그도 마무리되었고 FA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연달아서 전해져서 그리고 굉장히 큰 빅뉴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긴급하게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노우볼이 꽤 크게 흘러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크게 세 개인데요. 캔자스시티 칩스가 베테랑 디펜시브 라인맨인 크리스 존스에 대해서 막대한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 그리고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와 재계약을 체결한 내용, 요 두 가지에다가 러셀 윌슨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계약을 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고 이에 대한 의견, 그리고 앞으로 리그 내 자유 이적 시장의 향방, 그리고 드래프트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리님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가시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준비한 내용은 크리스 존스의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크리스 존스는 1994년 7월 3일생으로 현재 29세예요. 근데 리그가 시작되면 30이 되는 디펜시브 태클입니다. 미시시피 스테이트 출신으로 2016년 드래프트 2라운드 37번 픽으로 이 캔자스시티 칩스에 지명을 받았고요. 21세기 이 칩스의 왕조가 세운 3번의 슈퍼볼 우승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2번의 올프로 퍼스트, 3번의 올프로 세컨드, 2번의 프로볼까지 기록을 하면서 팀과 선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영예를 차지한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 계약과 관련해서 좀 불만을 터뜨리면서 트레이닝 캠프에 불참하는 등 약간 소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번 시즌은 시작부터 칩스와 기분 좋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에디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칩스 입장에서는 이번 오프 시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5년 1억 5,875만 달러로 계약이 나와 있고, 이제 개런티 금액은 이제 9,500만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오늘 뭐 최종적으로 계약 구조까지 딱 다 완벽하게 발표가 되면서 뭐 그런 연평균 금액으로는 3,175만 달러로 이제 종전 기록이었던 이 에런 도널드의 기록을 살짝 뛰어넘는 수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좀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디테일 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제 5년 1억 5,875만 달러의 규모를 갖고 있지만 보장 금액이나 구조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뭐 3년 9,530만 달러로 이제 에런 도널드와 30만 달러 차이 나는 아주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계약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 칩스에게 향후 좀 다양한 선택권들이 주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고, 동시에 뭐 크리스 존스에게도 좋은 어찌 보면 양쪽에게 다 윈윈의 계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개런티가 9,500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계약과 동시에 이제 크리스 존스가 보장받는 금액은 6천만 달러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닝 보너스 3천만 달러, 그리고 2024년 셀러리 125만 달러, 그리고 25년 셀러리와 로스터 보너스를 해서 2,875만 달러 이제 사인했고, 지금까지는 현재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천만 달러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4 시즌 종료 후에 이제 칩스에게 크리스 존스를 컷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깁니다. 뭐 기량 활약이 아주 눈에 띈다거나 뭐 오히려 아예 진짜 3핏을 달성해 버려서 구단 입장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찌 보면 좀 그런 옵션들을 열어놨고, 2024 시즌 종료 후에 크리스 존스를 컷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보장 금액으로 발표가 됐던 9,500만 달러 중에 6천만 원 지금 이미 보장이 된 거고, 3,500만 달러를 세이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러셀 윌슨 케이스처럼 만약에 2024 시즌 종료 후에 크리스 존스를 자르게 되면 크리스 존스는 뭐 방출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2025 시즌 샐러리와 로스터 보너스를 보장받는 거고요. 즉 이제 1년만 뛰고 6천만 달러를 챙기게 되는 셈이죠. 어쨌든 뭐 칩스 입장에서는
칩스 입장에서는 이제 혹 만에 하나 기량 하락이 정말 눈에 띈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그런 옵션들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30줄에 접어든 크리스 존스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좀 설치해 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컷을 하지 않고 이제 2025 리그 시작 후에 3일이 지나면 뭐 자동으로 이제 3년차 연봉 2026년 샐러리 1,900만 달러와 로스터 보너스 1,600만 달러 이렇게 총 3,500만 달러가 이제 보장이 되면서 이렇게 3년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매년 워크아웃 보너스 10만 달러까지 더해서 총 3년 총 9,530만 달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런 도널드보다 이제 딱 30만 달러 많은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발표는 일단 1억 5,875만 달러로 났지만 아마 이 5년을 다 채우는 일은 없을 거고요. 아마 가장 많이 채우면 이 3년을 채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팬분들도 일단은 5년 계약은 했지만 사실상 3년짜리 계약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칩스 입장에서는 뭐 1년 하고 자를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주목할 거는 결국 24시즌 캡히트가 굉장히 낮다는 건데 뭐 보장 금액이 6천만 달러로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년 베이스 샐러리를 확 낮추면서 어쨌든 장부상으로 캡히트가 이제 735만 달러가 됐고요. 칩스의 2024년 샐러리 캡 상황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사실. 뭐 마홈스 계약을 또 조정을 해야 되고, 뭐 르자리어스 스니드 트레이드를 뭐 보낸다거나, 찰스 오메니오 이런 선수를 좀 방출시키면서 캡 확보를 나중에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계약 구조상으로 핵심 선수를 잘 지켜냈고, 이랬다는 점에서 뭐 3핏 도전에 아주 큰 청신호가 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약 조정을 위한 좀 발판을 마련해 놨다는 점인데 NFL에서는 뭐 사이닝 보너스를 사실 계약 연수로 나눠서 캡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뭐 계약 조정, 뭐 컨트랙트 리스트럭팅이라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베이스 샐러리나 어떤 로스터 보너스를 사이닝 보너스로 전환을 해서 이제 그 캡히트를 줄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크리스 존스의 사이닝 보너스가 3천만 달러이고 2년차 즉 25년부터 있는 이제 로스터 보너스랑 샐러리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이제 캡히트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25년, 26년, 27년, 28년 이 캡에 어쨌든 크리스 존스의 연봉이 굉장히 크게 잡히는 거고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크리스 존스를 1년차 시즌 종료 후에 계속 같이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제 3년차까지는 빼도 박도 못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계약 조정을 통해서 이 로스터 샐러리, 로스터 보너스나 샐러리를 이제 사이닝 보너스로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캡히트를 아마 낮추는 그런 과정이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보통 팀을 대표하는 슈퍼스타 그리고 이제 확고한 주전 선수에게 취하는 형태의 무브를 잘 취한 칩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 어떤 식으로 이제 계약이 변경되는지는 이제 그 시기가 되는 칩스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첨언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칩스 입장에서는 가장 리그의 대표적인 디펜시브 태클이라고 할 수 있는 에런 도널드의 계약을 조금이라도 이제 더 많이 챙겨주면서 존스의 어떤 일종의 자존심 같은 거를 챙겨주는 그런 것도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크리스 존스는 정말 이 시대 최고의 디펜시브 태클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 시즌 인테리어 라인맨 중에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단순히 스탯만 살펴봐도 존스가 이 정규 시즌 내내 보여줬던 프레셔 비율이 16.5%로 디펜시브 태클 중엔 1위, 색도 10.5개로 2위예요. 쿼터백 히트도 29개나 되니까 굉장히 기록을 세웠죠. 단순히 이 크리스 존스의 필름을 보시면 내각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롤에 따라서 외곽에서도 쿼터백을 압박하는 굉장히 다재다능함을 갖춘 완벽한 태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존스는 사실 이미 지난 슈퍼볼 퍼레이드에서 이 칩스의 잔류를 그런 선언하는 멘트를 남겼죠. 자기는 더 이룰 거다 여기서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2020년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이 크리스 존스가 프랜차이즈 태그를
제한받긴 했지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4년 8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긴 했었어요. 당시에 개런티가 6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 그간의 공로를 더 인정받아서 새롭게 엄청난 계약을 현재 맺게 된 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선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리그에 있는 팀들과 선수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에디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계약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당연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슈퍼볼 어떤 연속 우승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에게 있어서 에런 도널드를 좀 뛰어넘는 대우를 해주면서 어떤 그간의 어떤 고마움을 표현하고 노고를 인정하는 의미가 가장 첫 번째로 있겠고요. 그리고 뭐 많은 팬들이 느끼지만 사실 NFL 구단 입장에서는 이 하드캡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몸값을 많이 후려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성적을 냈고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의 의미, 그래서 어떤 후려치려는 모습 없이 진짜 적절한 보상을 해줬다, 그런 거에서 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약 디테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첫 시즌 베이스 셀러리를 확 낮추면서 24시즌 캐피트를 확 낮췄다는 점. 그래서 이제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태클을 이제 장부상으로는 700만 달러 근처의 가격으로 쓰는 셈이 됐고, 스페그놀로스킴의 어떤 핵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슈퍼볼 우승에 대한 도전을 이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 피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핏을 도전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셈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1차적으로 6천만 달러의 보장을 해 주었지만 어쨌든 1년차 이후에 또 컷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점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갑작스러운 기량 하락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3,5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대비해 놓았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존스와 같이 가게 되면 이제 2, 3년 차 캐피트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25, 26 시즌 셀러리 캡도 충분히 좀 유동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점에서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칩스 구단 입장에서 최고의 선수에게 대우를 해줌과 동시에 이 선수에 대한 어떤 후에 좀 1년 후에 판단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이 브렛 비치 단장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로 지금 사인 당시부터 바로 3년 9,500만 달러를 보장해 줬는데 이후에 뭐 기량 하락이 너무 심해졌다, 그러면 지금 러셀 윌슨 꼴이 나는 거거든요. 그냥 꼼짝없이 3년차 9,500만 달러 그냥 아주 애매한 선수, 나이 든 선수를 그 정도 돈에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이 하나의 안전 장치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어쨌든 후를 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점 굉장히 잘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HK 싱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칩스가 잘했다, 구단에서도 잘했고 어쨌든 선수에게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면서 좀 보상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잘 챙겼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디펜시브 태클처럼 굉장히 어떤 선수의 육체적인 이렇게 물리적인 능력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 포지션의 특성상 엄청난 장기 계약을 함부로 주는 게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칩스가 정말 영리하게 계약을 잘 준비를 하고 동시에 어떤 존스의 자존심도 잘 챙겨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슈퍼스타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선수와 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잘 어떤 이해관계가 잘 맞은 좋은 계약이 아니었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 존스의 계약에 대해서는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베이커 메이필드의 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메이필드와 3년간 1억 달러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먼저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메이필드는 일단 1995년 4월생이고 곧 29세가 되는 쿼터백이에요. 텍사스 테크와 오클라호마를 거쳤고 오클라호마에서 활약을 인정받아서 2017년도에 하이스먼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선수입니다. 그래서 메이필드는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고 2018년도 1라운드 1픽으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지명을 받았고 꽤 준수한 초기 커리어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서
21년 시즌을 마지막으로 결국 브라운스에서 자리를 잃었고 펜서스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하지만 펜서스에서는 더 험난한 커리어가 이어졌고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한 채 팀에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즌 중에는 LA 램스로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커리어 100번째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뭐 1승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결국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새로운 계약을 맺지 못하고 그리고 자유이적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로 넘어가서 1년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 정도 퀄리티로 부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지난 시즌 초에 저희 NFL 잡박사전 방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에디님께서는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성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디비전 우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애틀랜타 펠컨스가 우승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버커니어스가 디비전 그 타이틀도 차지하고 심지어 플레이오프에 가서 1승까지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팬들의 환호를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 작년 활약을 인정받아서 재계약을 맺게 되었고요. 그래서 메이필드가 과연 톰 브래디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굉장히 좀 팬들의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벅스와 메이필드의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에디님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오늘 새벽이었죠. 최종적으로 이제 3년 1억 달러, 인센티브까지 이제 맥스로 수령 시 이제 1억 1,500만 달러 계약에 사인을 했고요. 크리스 존스처럼 아직 계약 디테일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발표된 바에 따르면 23년에 이제 3천만 달러, 25년에 3천만 달러, 26년에 4천만 달러로 잡혀 있고 개런티 금액은 이제 총 5천만 달러이다. 이 정도로 저희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연평균 금액은 이제 3,333만 달러고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약 뭐 3,8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금액으로 생각하면 이제 3,750만 달러를 받는 데리카와 좀 비슷하고 4천만 달러를 받는 닥 프레스캇과 다니엘 존스 이런 선수보다 조금 받는 거고요. 딱 드는 생각은 이제 안성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왜 이렇게 해자 계약을 했지? 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당연히 이제 연평균 4천만 달러. 저희가 모두 아시다시피 자이언츠의 다니엘 존스가 이제 연평균 4천만 달러를 받으면서 그 기준을 확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쿼터백이 협상 테이블에서 아니 다니엘 존스가 4천만인데 한마디 하면 된다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메이필드가 뭐 욕심이 없는 건지 그냥 버커니어스 구단 자체가 좋은 건지 뭐 의뢰 좀 FA 쿼터백들이 보여주는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이 정말 1도 없이 정말 구단 친화적인 계약을 했고 이거는 구단 입장에서 정말 너무 좋은 계약이라서 뭐 양 팀에게 윈윈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버커니어스 구단의 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정말 상상도 못하게 낮은 금액이 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3천만 달러가 깨지나 안 깨지냐에 있어서 좀 진짜 그때 그 벽을 깬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그저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에 의해서 벽이 깨지고 나서 갑자기 좀 약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다니엘 존스가 4천만 달러 깨면서 그때부터 좀 약간 쿼터백 시장이 좀 이상해졌죠. 그렇죠. 그랬는데 메이필드가 이렇게 구단 친화적인 계약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사실 이 뉴스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메이필드가 그렇게 잘했냐라는 일단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디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메이필드에 대한 시즌 전 기대치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진짜 그 이상의 이상을 해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정말 잘해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톰 브래디가 직전 시즌 거의 비슷한 팀을 가지고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좀 브라이언 레프트위치에서 카널레스로 바뀌었다는 점이 있겠지만 22시즌과 비교했을 때 이 버커니어스 로스터가 그렇게 막 엄청 좋아졌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브래디에서 어쨌든 이 메이필드로 쿼터백이 바뀌었고 그 상황에서 뭔가 이거 브래디가 했던 그 이상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희도 그랬고 그게 좀 정설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성적 뭐 1승을 더 기록했고 심지어 플레이오프 1승까지 추가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뭐 진짜 대박을 친 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뭐 엄청난 업적을 이미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에디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 템파베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준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는 메이필드가 적어도 리그 평균으로 봤을 때도 적어도 1인분 이상은 해줬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프로 레벨에서는 쿼터백이 1인분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술이 대부분 쿼터백의 이 실행 능력에 따라서 구현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메이필드의 퍼포먼스는 이 당시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데이브 카날레스가 전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는 아니었어요. 잘 수행했어요. 드랍백당 EPA가 0.06으로 리그 선발 쿼터백 중에 이게 14위 수준이었고요. 이 토탈 QB EPA로 넘어가면 이게 29.9, 리그 12위까지 올라갑니다. 패서 레이팅도 94.6이 나와서 리그에서 12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과 효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퍼포먼스를 평균적으로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12월에 이제 패커스전 그 경기가 좀 기억이 많이 나는데 색을 5번이나 두들겨 맞으면서도 퍼펙트 패서 레이팅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 경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장인 제이슨 리히트는 이 시즌이 끝나고 이 컴바인 중에 있었던 이 인터뷰에서 새로운 쿼터백을 드래프트하는 것을 분명히 배제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메이필드와 계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이 팀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에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필드의 의지 역시 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과 달리 메이필드의 입장이 이번에 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벅스는 이 메이필드를 잡기 위한 어떤 무브를 취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LA 램스에서 한 차례 호흡을 맞췄던 리암 코헨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고용을 했고요. 인터뷰할 때 이 메이필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같이 청취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메이필드는 자기가 이 브라운스에서 정말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만들었잖아요. 끝에 다다라서는. 그래서 언제나 자기는 조직의 안정성과 올바른 컬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거든요. 그런데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딘이라는 듀오와 함께 우려를 씻어내고 멋진 결과를 창출해냈죠. 그리고 마이크 에반스에 대해서도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빠르게 재계약을 한 부분 역시 이런 메이필드가 재계약을 하는데 큰 영향을,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사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추후에는 이제 워프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또 저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FA 시장에서 베테랑 러닝백들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베테랑 러닝백들을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따라서 벅스 입장에서는 내년에 좀 오펜스 측면에서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펼치고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해서 에디님께서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계약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 버커니어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지속 가능한 어떤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위한 그게 좀 연결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버커니어스라는 구단이 사실 뭐 패츠라든지 칩스라든지 시옥스라든지 뭐 패커스, 이글스, 스틸러스, 레이븐스 이런 팀처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강팀이 아니었잖아요. 특히 뭐 토니 던지랑 그루덴 시대 이후부터 뭐 브래디 이전을 생각하면 좀 처참한 성적과 함께 이게 뭐 플로리다 지역 사회에서나 NFL 전체에서나 그렇게 주류의 구단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뭐 주류로 가는 그런 구단의 이미지를 좀 새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그 초석은 이미 사실 브래디가 다져놨다고 보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브래디가 다녀간 이후에 버커니어스가 다시 수렁에 빠졌다면 이 프랜차이즈는 뭐 기존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메이필드가 좀 전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4년 연속 어쨌든 플레이오프 진출을 연결을 지었고 본인이 NFC 남부에서 3년 연속 1위를 지금 또 연결을 지었고 어쨌든 그 명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또 메이필드가 큰 돈을 요구해서 계약이 빠그라져서 팀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버커니어스는 또 다른 쿼터백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또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또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이 해자스러운 계약을 통해서 기존의 버커니어스가 갖고 있던 굉장히 강한 로스터 파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 셀러리 캡 증가분이 사실 3천만 달러가 조금 넘는데 그냥 메이필드가 그 증가분만큼 차지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 뜻은 결국 앞으로 셀러리 캡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 이 좋은 로스터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칩스나 패츠처럼 왕조를 건설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 구단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좋은 승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기존의 어떤 버커니어스 구단이 가졌던 명성이나 어떤 가치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의 위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증가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전 시대에 비해서 진짜 완벽하게 180도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메이필드의 계약이 어쨌든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메이필드의 행보에 대해서 의심한 부분 굉장히 좀 미안하다라고 뭐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 좋은 프랜차이즈 만들어 나가길 진심으로 NFL 팬으로서 기원해 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민망하네요.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소식. 오늘 들려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러셀 윌슨이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직 페이퍼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확정이나 다름없는 소식이 전해져 왔죠. 이제 러셀 윌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채널에서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일단 선수 정보는 좀 빠르게 스킵을 해볼게요. 그래서 35세가 된 러셀 윌슨은 지난주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에 브론코스로부터 방출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빠르게 다음 행선지를 찾던 중에 피츠버그 스틸러스로 결국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스틸러스는 왜 윌슨을 데려오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러셀 윌슨이 이제 그 당시 지난주에도 저희가 방송 생방을 통해서 다뤘지만 어쨌든 브론코스에서 방출이 되면서 브론코스가 이제 러셀 윌슨에게 아주 거대 계약을 줄 당시 사이닝 보너스를 포함해서 이제 22년, 23년, 24년 샐러리와 어떤 각종 옵션들을 저희가 보장을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러셀 윌슨 입장에서는 그냥 브론코스에게 뛰지 않더라도 브론코스에게 지금 3,800만 달러를 받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미니멈 스케일인 1년 120만 달러의 계약을 해도 뭐 전혀 상관없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저희가 방송했듯이 여러 후보들이 있었지만 결국 스틸러스를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뛰어난 서포팅 캐스트와 어떤 안정된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저는 이제 바이킹스가 가장 좋다라고 그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 마지막에 자이언츠와 스틸러스 이 두 개의 팀에서 링크가 뜨더니 결국은 뭐 스틸러스가 승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틸러스는 뭐 이제 바이킹스 못지않게 나지 해리스, 뭐 제일런 월렌이라는 러닝백 듀오도 있고요. 조지 피킨스, 디온테 존스, 뭐 팻 프라이머스 이런 걸출한 패스 타겟들까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좋은 서포팅 캐스트들을 갖고 있고요. 이미 뭐 윌슨 없이도 지난 시즌에 10승 7패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미 팀의 어떤 축적된 탤런트가 굉장히 뛰어난 팀이라는 점에서 윌슨에게 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고요. 스틸러스가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어떤 펠컨스에서 좀 실패를 겪은 아서 스미스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아서 스미스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굉장히 런 헤비한 오펜스를 펼치고 이 러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와이드 존, 언더 센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러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플레이 액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오펜스다. 이거를 활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쿼터백에게 좀 어쨌든 친화적인 스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뭐 이런 점들도 좀 다 러셀 윌슨에게 많이 어필이 됐을 것 같고요.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계약상으로 케니 피켓 말고도 어쨌든 다른 백업 쿼터백이 필요했고 아주 싼 값에 그리고 좀 기대할 것들이 많은 경험이라든지 이 선수가 다시 옛날 모습을 되찾았을 경우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링들이 상당한 이 베테랑 쿼터백을 영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러셀 윌슨에게 좀 어필을 했을 것 같고요. 케니 피켓 입장에서도 뭔가 아마 마지막 기회이지 않나 싶은데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마지막 기회에 어쨌든 좋은 멘토
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좋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좋은 베테랑이 온다는 점에서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정말 뭐 지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러셀 윌슨에게도 뭐 지금 살짝 이제 오펜스 시스템이 아직 정돈돼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색깔을 입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저는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어쨌든 좋은 서포팅 캐스트들을 갖고 있고 또 뭐 케니 피켓 사실 좀 만만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발로 뛰고 싶었을 텐데 그 피켓을 밀어내기에 좀 가장 쉽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스틸러스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크립트에는 없는데 두 가지 질문을 에디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지난 시즌 스틸러스의 오펜스를 지휘하고 있던 코치는 맥캐나다였잖아요. 근데 그쵸. 맥캐나다에서 아서 스미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에디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확실한 업그레이드인가요? 근데 사실 아서 스미스가 펠컨스에서 보여준 오펜스보다는 타이탄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시절에 보여줬던 오펜스를 보여준다면 전 확실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의 스타일은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어쨌든 맥캐나다와 네. 스미스가. 그래서 어쨌든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타이탄스에서 보여줬던 그 오펜스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진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뭐 러셀 윌슨까지 터져준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서 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펠컨스에서 3년 동안 가장 이제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 이 쿼터백의 이 패싱 어빌리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펠컨스가 리그에서 아주 손에 꼽힐 정도로 패스를 안 던지는 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러셀 윌슨은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스미스가 거쳐왔던 쿼터백들에 비해서 패싱 어빌리티가 압도적으로 좋은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 스미스가 윌슨을 활용하게 될 거라고 뭐 예상을 하시나요? 아마 본인의 스타일을 확 바꾸진 않을 거예요. 아서 스미스가 꾸준하게 보여줬던 그 아주 와이드 존 기반의 강력한 러싱, 그리고 헤비 퍼스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그런 어떤 플레이 액션 오펜스들이 당연히 주가 될 거고요. 뭐 러셀 윌슨의 스타일에 맞추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의 오펜스에 있어서 어쨌든 쿼터백이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쿼터백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아서 스미스가 스타일을 바꾼다기보다는 오히려 러셀 윌슨이 여기 맞추는 게 좀 더 그 업사이드를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모르겠어요. 아서 스미스가 보여줬던 그 스타일의 변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예상되거나 뭐 기대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죠. 저는 약간 둘의 스타일이 상충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브론코스를 거친 러셀 윌슨 같은 경우에는 좀 스미스가 다루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우려가 좀 담긴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궁금하긴 해요. 어떤 시너지가 날지. 러셀 윌슨이 사실 지난주에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시애틀 시옥스에서는 다양한 스킴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네. 좀 본인의 그런 경험들인 저는 큰 무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걱정되게 해요.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오펜스 시스템이 아직 정돈이 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게 참 기대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까보면 또 별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디펜스가 굉장히 강력하기로 소문난 이 북부 디비전이기 때문에 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일주일 전만에도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러셀 윌슨이 되겠어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단장인 오마르 칸이 케니 피켓에 대해서 풀페이스를 갖고 있다고 했었고요. 메이슨 루돌프와 재계약 역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좀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NFL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스틸러스는 아주 저렴하게 윌슨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해당 계약은 루돌프에게 있어서는 스틸러스에서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피켓 역시도 이 신뢰를 좀 많이 잃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결국에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9회 프로볼 출신의 슈퍼볼 챔피언의 주역이었던 선수에게 미니멈 셀러리를 주고 쓰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달콤한 조건이긴 하거든요. 부담이 없잖아요, 팀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서류상으로는 새 시즌이 시작될 때까지 윌슨은 브론코스 소속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론코스의 허가 아래 지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윌슨이 피츠버그로 이동해서 6시간 넘게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 상호 이해관계가 잘 통했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피켓은 이 현재 스틸러스에 계약이 되어 있는 유일한 쿼터백이고요. 이제 윌슨과 굉장히 불편한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러셀 윌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 브랜든 마샬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참여를 해서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승리가 최우선 과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했고 슈퍼볼에 진출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했어요. 뭐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윌슨은 일단 피츠버그를 상대로 이제 선발 출전해서 패배한 적이 없는 재밌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 팀의 선발 쿼터백이 되었고요. 스케줄상으로는 이 스틸러스와 브론코스가 2024 시즌에 무조건 정규 시즌에 한번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윌슨과 페이튼이 서로 어떤 얼굴로 서로를 마주하게 될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어색하게 인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명은 정말 졌을 때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안성주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톰린과의 어떤 이 리더십, 이 라커룸에서의 충돌이 약간 우려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우려되긴 하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래도 션 페이튼과 러셀 윌슨이 만났을 때 그 러셀 윌슨이 가지고 있던 위상 이런 것들과 현재의 위상은 완전히 딴판이기 때문에 뭐 러셀 윌슨 본인이 조금 많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론코스에 갈 때 너무 시끄럽게 갔어요. 그렇죠. 너무 그때 화려하게 너무 갔어요. 특별 대우도 너무 많았고 그것들이 가장 문제였다고 또 션 페이튼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진짜 미니멈을 받으면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충돌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그런 충돌이 발생한다면 윌슨의 커리어는 뭐 거의 끝난다고 봐야겠죠. 이제 끝이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그 주요 선수들에 대한 계약 소식 이렇게 긴급하게 라이브로 다뤄봤고요. 아직 NFL, FA는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더 많은 소식들이 이제 시작이죠. 이제 더 많은 소식들이 전해질 예정이고요. 뭐 세이칸 바클리, 자드레우스 스미스, 조시 제이콥스, 여기에 뭐 커크 커즌스까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무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소식을 뭐 다뤄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오늘처럼 또 정리해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이번 주 위클리 NFL 라이브 예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목요일에 저희가 드래프트 토바보기 2편 라이브로 이 러닝백과 타이트엔드 편도 진행이 되니까 이 편도 놓치지 말고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에디님 뭐 전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더 재밌는 FA 시장 소식들이 나오면은 저희가 또 잘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고 올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디님 늦은 밤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